네,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18번 법원에 대한 설명인데요. 주로 헌법초모 문제가 주되겠습니다. 일단 답부터 보죠. 옳은 것.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 사유로 정한 것 위헌 나왔습니다. 침해 맞고요. 이게 너무 일률적이에요.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 이런 것들이 법관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적극성을 띄웠다. 과거에 이것만으로 이제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들은 무리가 따르는 게 과거에 그냥 뭐 어떤 당적이 있었다라는 정도에 끝나고 적극적인 당원 활동을 안 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이 정당에 가입을 하고 정당을 지지하고 이러는 것들은 다 이제 국민의 자유의 한 내용, 정당의 자유라고 하는 정당의 자유라고 하는 8조가 보장하는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원이 된다, 뭐 정당의 결성에 관여한다 이런 것들이 다 정당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의 보장 대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것 자체가 법관 자격을 배제하는 사유가 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 현재가 아주 적극적인 뭐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했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은 법관의 어떤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위해서 좀 고려될 요소가 되겠지만 정당의 자유를 실천한 행위 그 자체를 결격으로 삼는 것들은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이제 위헌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요 판례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하다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푸는가 볼게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국가안보 등을 위해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인데 요게 들어가면 안 돼요. 요것만 들어야 됩니다. 해설에 보면 헌법 제109조는 재판 공개주의를 명시하면서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판결은 빠져 있죠, 그죠? 판결을 빼고 심리는 비공개로 할 수 있는데 판결을 비공개로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재판 청구권의 실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결정된 결론을 제시하는 것들은 예외가 없고 그 이제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은 이제 공개됨으로써 나올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예외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결까지 비공개 대상이다 하면 틀리고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그 양형 기준 지금 대법원에 양형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양형위원회가 있고 그때 이제 그 양형위원회의 그 양형 기준은 구속력이 없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내용들을 하는데 보시는데 이 2번이 좀 쉽지가 않아요. 자, 보시면 약식 절차 또는 직결 심판 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천 지식으로 머리를 좀 굴리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설로 가보면 너무 내려왔네. 자, 해설로 가보면 자, 약식 절차나 직결 심판 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이제 양형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법적 구속력은 없고 이제 하나의 법관을 구속하는 힘은 없고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뿐인데 법관이 양형 기준을 굳이 벗어나서 어떤 판결을 형성하다 치면은 그에 합당한 이제 이유 같은 것들을 좀 제시해라. 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어떤 그 의견 제시로서의 관철력을 위해서 둔 조항인데, 다만 약식이나 즉결 심판 절차에서는 또 판결 이유 제시, 뭐 양형 이유 제시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이제 간이한 절차들이죠. 그래서 아주 가볍고 간단한 사건들의 경미한 사건들의 간이 재판 절차. 자, 그래서 아주 이제 간단한 사건들을 간단하게 풀어나가는 이런 이제 절차의 속성, 속성에 비례해서 볼 때 이런 절차들에게까지 양형 이후에 뭐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요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배제를 시켜놨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약식이나 직결 같은 것들은 우리가 간이 재판으로서 어떤 그 절차 요소가 많이 배제될 수 있는 합리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익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익혀진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약식이나 직결 같이 간이한 재판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좀 엄격한 절차 같은 것들이 배제될 수도 있겠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이게 틀렸다라고 이제 한번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을 구성하는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뭐 전형적인 문제거든요. 예.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판례 문구 자체를 외우게 돼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1번, 3번은 똑 떨어지는 건데 2번이 약간 이제 애매하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조문이 아니거든요. 애매한 부분이 터치됐고 4번이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 둘 중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잘 모르는 판례라서 여러분들 함부로 합헌을 추정하고 이러다 보면은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8번 문제는 간단하지만 요 2번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9번으로 가볼게요. 자, 적법 절차 원칙이 나왔는데요. 일단 옳지 않은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번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 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할 때 특별시당 등 해제권자로 하여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 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법 절차에 위반된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추정해 보셔도 좋은 부분들인데, 요거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있어서 틀린 건데, 이건 좀 이번 지문 자체는 아주 어렵게 나왔어요. 해설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심판대상 조항 입법 취지부터 보죠. 심판대상 조항은 정비 예정구역이죠. 이제 정비구역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 이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정비구역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정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다가 결국 이제 정비구역이 안 되는 경우들이 워낙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다. 즉 이제 정비 대상 그 지역 안에 그 소유자들의 어떤 그 권리, 기본권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그들의 이제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 예정구역 지역 내 주민들의 100분의 30 이상이 상당한 수죠. 절반에 가까운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해달라. 우리는 이대로 살겠다. 이런 걸 요구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상당한 수가 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이면 추후 정비 사업의 시행 자체가 지연되거나 좌초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제대로 정비가 이루어지기 힘든 반발이 워낙 크니까, 그죠?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큰 이런 상황으로 이제 예정이 가능하고요.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한다. 이런 말들이.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 정비구역으로 이제 확정돼서 들어가더라도 삐걱삐걱 되거나 제대로 이제 정비 그 사업이 진행되기 힘든 이런 이제 주민들이 이제 협조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일정 기간, 예정이 되어 있는데도 일정 기간 이제 사업에 실제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직접 정비 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죠? 요걸 이제 없다라고 해가지고 오직 만드는데, 하여튼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리기 힘듭니다. 지금 출제 포인트의 중심은 지금 물결 표시했어요. 그래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이런 상당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거는 추후 정비사업 자체가 제대로 이행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일 때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도입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합헌으로 이제 상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론을 이제 숙지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헌 추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불안하지만 추정법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사례예요. 자, 요것만 가지고 OX를 가리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위헌 결정 중심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합헌 결정들은 무수하거든요. 잘 안 다루는데, 어쨌든 간에 요거는 추정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관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았다. 요건 위헌 나온 거 알죠? 최근에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 이제 불법 체류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호처분제도가 있는데 그 보호처분의 기간에 상한을 안 두고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인신침해 속성이 너무 강하다 해서 위헌이 나왔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준비하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 3번. 치료감호 가중료 시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치료감호법 조항은 3년의 보호관찰 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6개월마다 치료 감호의 종료 여부 심사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기각 결정이 불복할 때는 또 불복 제소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적법 절차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건데 보호관찰제도 위헌당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보호관찰제도가 물론 이제 보안관찰제도는 위헌이 일부 나왔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보호관찰제도, 치료감호법이나 형법상의 보호관찰은 주로 합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안관찰법의 그 최초 신고하고 나중에 그 변경 신고 관련해서 그 변경 신고의 그
기간이 없는 것, 기한이 없는 것이 위헌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따로 외우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호관찰이나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감호하고 감독하는 제도 중에서 그 뭐라고 할까? 그 무기한에 자, 보안관찰처분, 보안관찰법의 제도인데 보안관찰처분, 보호관찰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보호관찰처분에 그 관련해서 아직 이제 대상에 든 것에 불구하고 보안관찰을 받은 사람, 즉 피보안관찰자가 아닌 상태에서 단순한 이제 그 대상 집단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람에 불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기한에 상관없는 이 말입니다. 무기한의 변동 신고를 거처가 바뀔 때마다 계속 하는데 이게 피보안관찰 처분, 즉 보안관찰 처분을 받기 직전까지는 계속 요구되는데 이 보안관찰 처분에 기간이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무기한의 변동 신고가 위헌이 나옵니다. 요 정도 빼고 나면은 대부분 다 합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4번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중 맨 뒤로 보면 일로 갑니다.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부분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 이것도 이제 준비하는 판례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또 잘 다뤄주고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내용인데 해설로 한번 가볼까요? 자, 수사 과정에서 이제 취득하고 들여다보게 된 개인정보들을 그 현황을 이제 그런 사실을 알려줄 이제 의무, 즉 고지 의무인데요. 자, 수사 과정에서 자, 사전 고지 이런 것들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수사의 어떤 밀행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했을 때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당신 정보를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왜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게 알려지다 보면은 수사 자체가 이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요. 자, 근데 사전에 일단 고지가 안 되고 있고 또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게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이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 자, 그런 상태에서 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당사자가 기본권 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당성을 따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할 것인데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 수집의 밀행성, 그죠? 신속성, 이런 이제 필요성을 고려해서 사전에 정보 주체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않는 것은 나름 이해가 되는데, 자, 근데 가보세요. 통신자료를 취득한 이후에 수사 등 정보 수집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자료의 취득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사전에 정보 주체에게 수사나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은 조사의 신속성이나 밀행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통신자료를 이제 일단 취득한 이후에 충분히 이제 다뤄보고 나서 그죠? 어떤 관련 조사 때문에 어떤 행정 조사 차원에서 당신의 정보를 이제 취득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밀행성들을 해치는 측면들이 약하기 때문에 적법조차의 관점에서 통지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내 걸 들여다봐 이런 걸 다툴 수 있는 기회들을 빨리 이제 앞당겨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사나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고지를 하지 못하는 것들은 합리적인 이유를 상정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적절한 고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제한적이지만 고지가 요구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거든요. 이게 이제 최신 판례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렵지 않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사후 통지 절차를 전혀 두지 않았다. 네.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전혀 취득 이후에 사후 통지를 전혀 두지 않은 것들은 요거는 이제 과하다라고 이제 판단인데 어쨌든 다 외워서 들어가는 판례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최신 판례고 하기 때문에 문제를 이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고요. 자, 이제 20번으로 갑니다. 재산권. 자, 옳지 않은 것 2번으로 가죠. 광업검자는 도로 등 일정한 장소에서는 관할청의 허가나 소유자 등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자, 맨 뒤로 하시면 헌법 제2~3조 3항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을 규정한 것이다. 틀렸습니다. 2~3조 3항이 아니라
공용 침해가 아니라 23조 2항의 사회제약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23조 2항의 그 공공복리 적합성 조항을 사회제약 규정이라고 하고 23조 3항에 있는 이런 조항들을 이제 공용 침해 조항이라고 하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23조 2항의 이제 사회제약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인 한도 내의 제한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23조 3항이 적용되는 공용 수용, 공용 수용이나 공용 침해 이런 것들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아주 이제 불평등하고 예외적인 어떤 침해 사안들을 얘기하거든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특별희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23조 1항, 23조에 가면 이제 2항에 사회제약 그리고 3항에 가면은 공용 침해 그래서 국민의 재산권을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자 일반적인 희생, 일반적인 수인한도 내의 희생이어서 보통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항목들을 정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23조 3항의 이제 공용 침해는 정당 보상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보상을 반드시 요건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취지들이 결국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예외적이고 특별한 희생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전제되었다, 채택되었다라고 본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걸 이제 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이제 지웁니다.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이 광물의 채굴, 광업권 행사, 광물을 채굴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뭐 집안도 싱크홀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막 집안을 막 뚫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뭐 어떤 지역 소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생활의 불편들을 겪을 수도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위험을 미치는 이런 이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수인 한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그들에게 타인의 재산권 보유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이제 권리 행사를 할 때는 필요에 따라 제약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희생이다. 네, 국민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이러한 이제 희생을 구체화한 것이다라고 보지 일반 국민들에게 요구되지 않는 특별한 희생을 의도한 것이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23조 3항이 아니라 23조 2항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좀 어렵죠. 자, 그다음 이제 옳은 것들 요거 살처분, 재산권 제한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다 어렵네요. 자, 살처분 이것도 지금 국민들의 건강이나 생명 보호를 위한 측면들이 강하죠, 그죠? 가축의 어떤 그 바이러스나 감염병 같은 것들이 이제 돌게 되면 이게 이제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인수 공통 감염병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살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일반 희생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요구되지 않는 뭐 특별하고 예외적인 희생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누구나 가축을 기르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다른 국민의 어떤 그 생명이나 건강을 위해서 협조해야 되고 이래야 될 이익들을 그 책무들을 구체한 것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일반 사회 분야라는 거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아무리 이제 이런 일반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분야의 규율이라 하더라도 그게 이제 권리자에게 수인 한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을 초래하고 이럴 때는 또 어떤 비례 형평성의 관점에서 비례 형평,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이런 비례 형평성의 관점에서 일정한 보상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일반 법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분야를 2, 3조 2항의 사회제약과 3항의 공용침해를 잘 공부한 학생들이면 1번 같은 판례의 내용들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체는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사무장병원 규제인데 수사 결과 의료법에 위반한 어떤 병원 이걸 이제 우리 헌재가 줄여서 사무장병원이라고 해서 자, 주로 이제 불법 병원을 사무장병원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별칭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의료법에 따르면은 이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병원을 개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쩐주들, 돈 있는 분들이 보면은 면허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자기가 병원을 실제로 지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그 돈 없는 의사를 병원장으로 세우고
돈 있는 쩐주가 사무장 직함을 부여받아가지고 실적으로 병원을 지배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요게 이제 사회용어로 이제 불법 병원으로 이제 표현되는 사무장 병원인데, 자, 요게 이제 수사 결과 발견됐어요. 근데 이 수사로 이제 발견됐다는 것이 결국 사무장 병원 또는 불법 병원으로 확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재판을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헌법 27조 4항에 가면은 무죄 추정 원칙이기 때문에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다 무죄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헌법 27조 4항에 따를 때, 자, 무죄 추정 원칙이 자, 적용되는 사안이에요. 아직은 법원에 유죄라고 하는 확정 판결이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불법 병원일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건강보험 그 급여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규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이제 아예 안 줘버리면은 이 병원 운영 자체가 망해버릴 수거든요. 근데 나중에 법원에 재판을 갔더니 불법 병원이 아니라 적법한 병원이다, 이렇게 이제 판정 나버리면 결국 원래 이제 적법하게 유지 운영을 보장해야 될 병원을 폐업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률적인 지급 보류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건강보험 지급 보류, 자, 이런 것들이 위헌이다, 지나치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1심 판결에서 불법 병원이 아니라라고 이제 무죄 판단이 떨어졌다면 그때부터 일부라도 지급을 해주거나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런 어떤 그 폐업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필요한데, 이런 식이면은 결국 병원 운영 하여튼 무죄 판단 나오기 전에 그냥 단정적으로 관두게 만드는 결과이기 때문에 지나치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최신 빨리 알고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어렵네요. 예, 요거는 이제 환지 공고가 요것도 이제 그 국가 사업의 안정성, 즉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에 국가 등에 귀속한다. 여기서 이제 귀속 시기를 정하는 건데, 아까 우리 토지 인도 시기 정하는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귀속 시기 또는 인도 시기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들은 국책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 시기를 이제 특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침해가 없다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자, 이거 또 4번 때문에 조금 찜찜하긴 한데, 어쨌든 이 20번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제 최신 판례긴 하지만은 터치하고 있는 쟁점 자체가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런 결론만 묻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줄기가 되는 논거들을 묻고 막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 20번 문제는 아주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대법원. 자, 이것도 주로 종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2번으로 가볼까요? 대법관 회의는 요거는 이제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의 조직이죠. 그죠? 사법행정사무 담당기구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담당하는 거는 이제 전원합의체 이렇게 표현하고요. 대법관회의는 이제 사법행정, 법관들의 이제 대법관의 인사평정이나 이런 것들 다룹니다. 자,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반대로 됐네요. 요 반대로 서술됐습니다. 그래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出석과 출석자 중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어요. 요 부분이 이제 틀렸는데 쉽지 않죠. 예,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자, 1번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일반 법관, 일반 판사를 얘기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입니다. 자, 아닌 법관, 일반 법관은 임기 10년 범죄 정한 바에 연임할 수 있다. 요거 쉽지 않네. 문제 전체가. 지금 우리가 이제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임기는 보통 이제 6실할 이런 두 문자 가지고 외우거든요. 예, 그 임기 6년,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년이 또 7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70세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자,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준비하는 거는 대법원의 구성원, 대법관하고, 자, 대법원장, 그리고 이제 헌재재판관. 이들이 다 보면 이제 공통되는 게 이제 임기가 6년이고요. 그 정년이 70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6, 7 이걸 이제 빼가지고 두 문자로 6실할 이렇게 이제 두 문자로 외우거든요. 예, 여기인데 표준어 사전에 담기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문자로 6실할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는데, 지금 요거는 그 외에 일반 법관을 10년 이렇게 물었거든요. 일반 법관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경력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10년 이렇게 좀 늘어나 있는데, 이걸 일반적으로 막 우리가 적극적으로 외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조금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법원장의 이제 권한대행인데 요 선임대법관 이런 것들은 외우는 거고, 예,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선임대법관, 대법원의 2인자입니다. 그리고 4번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을 두며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명, 총 4명. 요걸 이제 우리가 대포직사 이렇게 해서 두 문자로 외우거든요. 자, 대법관을 두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도 있다. 예, 대법관이 아닌 법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재판연구관, 예, 이런 분들로 암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로 이제 대법관 밑에 한 두세 명 정도 배정이 되는데 이분들이 할 일 다 해요. 이분들이 재판문 다 쓰고 만들고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재판연구관 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알면 되는데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대비하는 내용이라서 쉬운데 지금 1번하고 2번이 특히나 3번, 4번은 이제 당연히 대비하는 문제들이고요. 근데 1번, 2번이 다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이제 요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21번. 자, 그 다음 22번 공무담인권으로 갑니다. 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인권은 그 평등권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직의 취임이나 승진이나 신분이나 권한의 보유 행사에 함부로 자의적인 어떤 개입이 없을 것, 즉 이제 기회균등권을 보장하거든요. 그래서 공무담인권의 보유 영역에는 공직 취임의 기회에 자의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 포함하는 아주 넓은 의미입니다. 네, 것인데, 자, 그래서 공직 수행 전반의 기회균등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암기하죠. 네, 함부로 차별받지 않는, 예,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근데 특히 이제 공직에 처음 취임하는 과정의 어떤 배제 문제나, 그다음에 공무원이 되고 나서 그 신분, 공무원으로서의 자격, 신분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배제나 제약이다. 이런 것들의 효과가 어떤 게 더 큰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자, 보세요. 전자는, 즉 취임 과정의 제한은 후자, 공무원 신분을 이제 공무원이 된 이후에 신분을 행사하는 것의 규제보다 국민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 틀렸네요. 전자하고 후자가 반대로 돼야 돼요. 후자가 더 큽니다. 쉽게 하면, 자, 공직에 취임하는 과정에 어떤 결격 사유를 둔다. 이런 것들은 아직은 이제 공직에 취임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규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직 취임 전의 규제고, 요거는 이미 공무원이 된 사람들의 어떤 자신의 신분이나 권한을 행사하는 걸 제약하는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공직 신분을 취득한 이후의 문제죠. 그래서 공직 취득 전, 자, 취득 전에 규제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직 취임 이후에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규제, 차이, 전후죠. 그럼 어떤 게 침해 정도가 크겠습니까? 그 당사 입장에서는. 예, 이게 더 크죠. 왜냐하면 공직에 취임하기 전에 이제 일반인 자격에서 취업 자격이 왜 이렇게 힘드냐, 뭐 이런 것들 문제하고, 공무원이 이제 된 이후에 나는 이제 평생 이제 국가의 보장을 받는다. 신분의 보장을 받는다, 정년의 보장을 받는다, 이런 기대가 성립된 이후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약하는 것들은 훨씬 이제 공직 수행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이제 신뢰 침해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공직 수행에 관련된 신뢰를 침해하는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게 이제 요게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돼야 되고, 그래서 후자가 전자보다 그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 어떤 신뢰나 믿음에 끼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 이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된 이후의 문제인가, 공무원이 되기 전의 문제인가, 이걸로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신뢰 정도가 다르다. 이거는 이제 신뢰가 미약하고 공직 수행 신뢰가 상대적으로 낮고, 요거는 내가 이제 공무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라는 신뢰, 이런 것들이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제 높은 단계의 신뢰를 주의하는 것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크고 문제시된다, 이 말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2번.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머리를 잘 굴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풀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2번. 공무담인권의 보호 영역 쭉 가다가 봅시다. 더 나아가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 수행의 자유까지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좋습니다. 자, 요거는 요걸 잘 보세요. 지금 공무담인권은
기회균등권, 즉 평등권의 내용이라고 해요. 평등권. 근데 지금 이거는 자유권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업무를 수행할 자유를 주장하는데 이 자유하고 기회균등, 평등은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회평등 또는 기회균등의 보장요소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다른 기본권으로 주장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공무담임권의 내용으로 주장될 수는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판례는 자 보세요. 판검사 임용에 별개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거 요게 이제 문제인데요. 지금은 이제 뭐 예전에는 사법시험 제도를 통해서 이제 이런 법조인들을 이제 선발을 했고 이제 로스쿨 제도로 전환된 이후에는 이제 로스쿨을 나오고 변호사 시험을 치러서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판검사를 임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제도를 이제 사법시험에 내는 걸 믿고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불만이 있죠, 그죠? 그래서 로스쿨 제도, 변호사 시험 제도 말고 다른 제도를 통해서 판검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왜 안 주느냐? 별개의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우리 헌재가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될 헌법으로부터 유래하는 아주 명확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요. 자, 그다음에 4번 공무원이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 당연퇴직인데 이 당연퇴직이고는 항상 나오는데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이게 왜 자꾸 묻는지 잘 모르겠지만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요구되는 이런 이제 그 시험 분야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위가 어떻게 보장되는지를 잘 보라, 잘 알라 이런 소양적 요소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공무원이 자 보십시오.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겠는데 자, 일단 이거는 전체적인 정리인데요. 공무원들의 이제 임용 과정에 제약을 발동하는 임용 결격 사유들 설정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쫓아내는 당연퇴직, 퇴직제도하고, 자, 일단 입법 형성권이 어떤 게 들어갈까요? 이거는 1번 지문의 논리하고도 연결되는데, 아직 임용도 되지 않은 자들이 임용될 수 있는 조건들을 정하는 이런 문제는 아직 이제 공직 수행에 대한 신뢰가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의 이제 입법 형성권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이 공직을 수행해야 된다. 전체 국민을 위해서 이런 이제 규제 필요성들이 크기 때문에 자, 근데 그래서 전과자가 이제 공무원이 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그죠? 전과 전력이 있고 하면 자, 근데 이제 공직 수행 중에 이제 뭐 범법행위를 했다든가 해가지고 잘려나가는 이런 것들은 입법 형성권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즉 훨씬 더 엄격한 사유로 잘 규율하지 않으면 위헌이 나온다는 거죠. 왜? 공직 수행에 신뢰가 형성됐잖아요. 그죠? 이미 공무원 신분을 취득한 사람이 그 계속적인 그 근무 관계에 대한 신뢰를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해요. 그래서 임용 결격 사유는 보면은 선고유예,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을 사유로 설정한 것을 우리 헌재가 합헌으로 봅니다. 선고유예하고 집행유예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거는 뭐 일반 상식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 형법에 따르면은 그 불법성이나 범죄의 불법성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한테 선고유예 이런 것들을 내리고요. 그러면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한 집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택하거든요. 우리 법에 따르면. 그래서 집행유예는 용어 자체가 형집행이 유예되고 형선고는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선고유예는 형집행 이전에 형선고 자체를 미뤄주는 거예요. 형선고 자체를 미뤄준다는 말이 불법성이 더 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전제인데, 그 정도 이제 그 판결 사유, 이런 걸로도 결격 사유를 삼아도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이 당연퇴직은 그 공무원의 신분 보장의 취지나 그 신뢰 보장의 취지 때문에 훨씬 더 엄격한 사유라 해야 되는데, 집행유예. 불법성이 상대로 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유예 사유를 설정한 것까지는 좋은데 선고유예를 설정하게 되면 그거는 당연위헌, 당연합헌도 아니고 우리 헌재는 이제 세모로 두고요. 구체적인 범죄 유형 등이 적극적으로 이제 고려될 것을 요구합니다. 범죄 유형 고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건으로 해서 어떤 자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아주 범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나 횡령이나 이런 것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이면 모르겠는데,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라내고 이런 것들은 과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범죄 유형이 제대로 고려되면 합헌, 범죄 유형이 제대로 고려가 안 되면 위헌. 그래가지고 이제 세모의 영역이 돼버립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사례는 어때요? 당연퇴직 규정이죠. 그래서 임용결격이 아니라 당연퇴직 사유를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형성권이 훨씬 더 축소돼요. 축소되는 결과 이제 선고유예 같은 거 내리게 되면 유연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집행유예죠.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확인하시면 아이고 지워버렸네. 자, 확인하면은 당연퇴직 사유를 선고유예로 설정하게 되면 세모인데 집행유예를 설정하면은 합헌이 된다. 예, 이런 결론들로 이제 정리된 모습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4번은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빈출이고요.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고, 요거는 준비된 모습으로 접근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내냐, 불만 제기해봤자 소용없어요. 나오기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봤듯이 십자도표를 딱 나눠가지고 임용 단계의 결격 사유를 정하는 거 하고 임용된 이후의 결격 사유를 정하는 문제가 형성권의 크기에 따라서 엄중성이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은 이 문제도 이제 좀 어렵지 않게 검증이 가능하고요. 자, 23번 문제로 갑니다. 영장주의. 자, 영장주의는 이제 강제 수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관에 의한 통제 원칙이죠. 강제 수사, 법관 통제 또는 사전 통제 원칙인데, 요거는 주로 이제 이론보다는 개별 케이스들을 이제 많이 물어봤습니다. 자, 1번. 틀린 거. 형집행법 조항 중 미결 수용자의 접견 내용의 녹음 녹화에 관한 부분에 따라 접견 내용을 녹음 녹화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 처분이 아니므로 해당되므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영장주의에 적용이 없다, 이렇게 나온 사례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영장주의는 직접 강제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적용되는데, 간접 강제도 적용되는 거에는 논점이 하나 있어요. 논점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 다루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라 심화학습 분야인데, 어쨌든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하는 이런 이제 아주 강력한 수사, 강력한 강제 수사에 이제 영장주의가 한정적으로 적용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아주 이제 간접 강제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관서에 출두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출두를 안 하게 되면 뭐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가지고 벌칙이나 벌금을 받지 않으려고 출두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간접 강제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제 심리적 강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직접적 물리적 강제 대응되는 게 간접적이고 심리적인 강제. 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강제에는 영장주의가 당연히 적용되는데, 간접적이고 심리적인 강제에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고 좀 예외가 있습니다. 개별 검토를 해요. 개별 검토서를 취하는데 모르셔도 되고, 지금 이 지문에서는. 그러면 이 접견 내용의 녹음 녹화, 접견 내용의 녹음 녹취를 시키면 녹취가 접견을 녹취하는 것이 직접 물리력을 동원하는 행사인가? 전혀 아니죠. 그냥 이제 기술적 장치로 녹화를 하고 녹음을 하는 거지. 기록을 남기는 거지. 이게 뭐 사람의 몸에 직접 물리력을 막 이렇게 행사하는 이런 결과물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긴급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고 할 때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그렇지 않으면 사후영장 청구 없이 석방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요거 결국 이제 사후영장 청구 없이 요것 때문에 이제 위헌이 문제됐거든요. 그래서 긴급체포는 원래 영장 없는 체포입니다. 영장 없이 급하기 때문에 어떤 사전에 영장을 마련하기 힘들어서 일단 먼저 이제 체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긴급체포는 체포영장 없는 체포의 대표적인 유형인데, 자, 근데 이제 이 48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가지고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유가 해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바로 풀어지게 돼 있어요. 바로 즉시 석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영장도 없이 체포를 했는데 영장도 없는 상태에서 풀어준다고? 딴 걸 떠나가지고 일단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인신체포의 영역이기 때문에 직접 물리적으로 행사했죠, 그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인데 한 번도 영장이 발동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는 이런 이익들이 워낙 강하거든요. 그래서 또 뭐 체포영장 없이 체포되었는데 구속영장도 청구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이익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냥 빨리 풀어주고 집에 가십시오 하는 게 낫지. 당사 입장에서도. 체포영장을 안 받은 상태에서 체포됐었는데 체포영장을 일단 먼저 청구해가지고 영장을 이제 영장주의 관철을 위해서 영장을 먼저 신청을 해서 이제 영장이 떨어지면 그때 나가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쓸데없는 그 구금을 더 연장하는 효과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결국 이제 즉시 석방되는 것들이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하거든요. 절차로부터 빨리 해방되는 절차 해방의 이익, 절차로부터 해방되는 이익,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은 영장 청구 없이 빨리 구속도 필요 없을 정도니까 빨리 나가십시오 하는 것들이 더 이제 부합한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위반되지 않고요. 자, 그리고 3번 피청구인 김포시장이 피청구인 김포서장에게 피해자인 청구인들의 이름, 생년월일, 전번 주소를 제공한 행위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 문제는 좀 더럽네. 좀 더티합니다. 자, 여기인데 이 사건 사실조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 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강제 수사가 아니죠, 그죠? 강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 부분을 딱 떼가지고 물어본 건데 좀 지저분하다고 했죠, 그죠? 요거는 지금 이제 법마다 다 달라요. 여기 이제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형사소송법 이런 사안들이 있고 사실조회 이런 것들이 또 뭐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감염법 예방법에 따르는 어떤 사실조회나 자료조회 이런 것들도 막 사례가 많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통비법 사례, 통신비밀보호법 사례나 이런 데 가면은 강제 수사예요. 협력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 의무 이런 것들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 통비법 사례에서는 강제 수사가 돼요. 영장주의가 적용됩니다. 근데 통비법 아닌 다른 사례에서는 보면은 이런 협조 의무 같은 것들이 명시가 안 되는 바람에 단순한 이제 임의 수사, 자발적으로 수사에 참여하는 것에 불과해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제 판례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법 명칭도 제대로 안 주어지고, 이런 것들은 그냥 사건을 그냥 외워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부분들도 아니거든요. 그죠? 원래 준비하는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요거는 좀 과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자, 이게 지금 어떤 과정인지도 잘 안 보죠. 피청구인 김포시장이, 피청구인 김포서장에게, 요거 정도? 김포서장이 나왔다? 경찰서장이 나왔다. 경찰서장이 나왔다는 말이 형소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런 게 적용되지 뭐 통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유추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일단 이제 사실조회나 어떤 자료조회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강제수사 협력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 수사로 봐가지고 영장주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기타 대다수의 사안에서는 보면은 임의 수사 이런 협력 의무가 명시가 안 돼 있는 바람에 법에 임의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영장주의가 적용이 없는 걸로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는가 아닌가 이러고 따지는데 잘 보십시오. 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은 수사기구들이 자료조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수사기관들이 통비법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알아도 틀릴 수 있어요. 이 지문은. 알아도 틀릴 수 있고, 이래 정리법을 갖고 있어도 틀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3번은 좀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은 지문이다. 굳이 이렇게까지 물어보는가. 이게 생각을 하고요. 자, 어쨌든,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거는 외울 수가 없는 문제예요. 한두 건 있는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4번으로 가봅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수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좀 단순화시켜 볼게요. 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이 말은 지금 신체영장 또는 이제 인신 확보를 위한 신체영장은 발급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수사도 할 수 있다. 자, 주거 수사 같이 할 수 있다. 요거는 지금 영장이 없어, 그죠? 그래서 주거영장이나 체포영장은 신체영장, 주거영장은 따로 받아야 되거든요, 원래는. 자, 그래서 우리 헌법 한번 볼까요? 헌법에 가면은 영장제도가 두 군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조에 가면 인신영장 또는 신체와 관련된,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이제 영장이 있고요. 체포, 구속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16조에 가면 주거수사,
관련해서 주거를 압수하거나 수색하거나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미리 제시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영장 제도가 16조에 있어서 우리 헌법은 영장 제도가 총 2군데에 있는데요. 이제 차이점이 약간 있는 게 인신영장, 요 시체영장 제도는 체포, 구금 이런 관련해서 이제 제도는 예외,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와 같은 이런 영장을 미리 발급받기 어려운 수사의 이익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영장 없이 미리 먼저 체포할 수 있는 이런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와 같은 예외들이 사전 영장 없는 이제 체포가 인정되고 있거든요. 쓸까요? 자, 현행범 체포. 자, 긴급 체포라고 하는 자, 예외가 명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거영장 조항 16조에는 이런 전혀 예외가 없어요. 예외 불명시.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예외 없이 그럼 무조건적으로 영장이 요구된다는 뜻이냐? 아니면 여기서도 이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불문의 또는 해석을 통한 예외를 제시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되는데 우리 현재는 후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외가 명시되는데 이 예외를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현행범하고 긴급체포를 둔 이제 이유를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요 두 가지는 영장 없이도 일단 체포할 수 있도록 한 이유가 결국 긴급한 수사의 필요성, 요청 때문이다. 자, 이렇게 봤어요. 긴급한 수사상의 필요성, 이런 요청 때문에 예외를 두 가지를 둔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긴급한 수사상의 이익이나 수사의 필요성은 주거를 수색하고 주거 내부의 어떤 증거 자료 같은 것들을 이제 확보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 현재는 이 긴급한 필요성의 요청은 주거 수사에도 마찬가지라고 봤어요. 그래서 긴급한 필요성의 요청은 주거 수사에서도 동일하다. 예. 그래서 요 두 가지 예외를 갖추게 되면 예외를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문제된 쟁점이 자, 요 쟁점입니다. 형사소송법인데 자 보세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에서 영장 없이 주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인데 요게 이제 위헌이 나옵니다.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그 이유는 이제 다 나오는데 보세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은 소명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마저도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수색을 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위헌이다라고 하거든요. 결국 뭐예요? 아까 우리가 판례를 볼 때 자, 두 가지 요건이 요구됐죠? 이게 왜 이렇게 됐어? 네. 자, 주거 수사에도 긴급한 필요성에 자, 요청이 동일하다고 했죠, 그죠? 요청이 주거 수사에도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성과 필요성을 누적적으로 갖추면은 예, 됐죠? 그러면은 예외를 둘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영장 없이 주거 수사할 수 있는 예외를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보니까 이제 어때요? 필요성 요건은 뒀는데 그죠? 예. 긴급성 요건이 없죠. 예. 그래서 두 가지가 누적 요건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긴급한 필요성의 요건 중 일부를 누락한 거예요. 예. 요건 일부만 명시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예외 요건을 제대로 다 못 갖춘 그런 법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이게 위헌 나온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준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3번은 예, 좀 안 좋은 지문.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분석이 제대로 될까 싶을 정도로 안 좋은 지문인데 2번하고 3번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알아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머리를 굴려야 돼요. 그러니까 녹음 녹화 자체가 신체에 직접 물리력을 이렇게 행사하는 이런 이제 효과들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감으로 답을 잡아내셔야 돼요. 예. 이런 쟁점들이 다 이제 어려운 쟁점들입니다. 그래서 23번 문제는 전체가 다 어려운데 아는 판례라고 해도 이제 어려운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역량을 조금 발휘를 잘 하면은 1번으로 답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어쨌든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번으로 가보죠.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입니다. 2번이 일단 틀렸네요.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지만,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 결정은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원칙적으로 이제 법률 제정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무효가 돼요. 근데 예외가 또 있는데, 다만 해당 법조항에 대해서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을 때는 그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로 소급하게 돼 있어요. 다음 날. 요게 빠졌네요. 그래서 이제 틀렸고요. 있는 날에 다음 날로 소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준비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쉽게 나올 거예요. 이 4번 문제는 이번 지문이 우리가 워낙 이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또 출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아주 전적으로 쉽다, 풀기는 쉽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이제 헌재법 조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헌재법 조문. 그 다음에 이제 4번, 헌재의 심판 비용은, 소송 비용은 국가 부담이 원칙입니다. 객관쟁송이기 때문에, 그죠? 헌법재판 자체가 이제, 어떤 개인들의 이익을, 사사로운 이익을 다루는 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보존하려고 하는 헌법수호죠. 헌법수호를 위한, 객관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쟁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 돈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객관쟁송은요, 일단 보십시오. 객관쟁송은 직권주의가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소송의 운영 과정이나 뭐 증거 탐지나 뭐 채택이나 모든 과정들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서 담당하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속성인데요. 그게 이제 객관소송의 기본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항고소송이나 행정소송이나 뭐 민사소송이나 이런 일반 법원의 재판들하고 다르게 개개인의 주관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질서, 대한민국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당사자에게 뭐 어떤 소의 처분권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심판부가 직권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보세요. 당사자가 그 증거조사 신청 같은 것들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사건에서도 보면은 탄핵 심리할 때 그 변호인단들이 보면은 뭐 엄청나게 무수하게 막 증거 신청 같은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당사자 신청에 의한 증거 조사 이런 것들이 보면은 결국 이제 심리의 장기화 악용이 많이 됩니다. 악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권으로 알아서 잘 해줄 건데 부득불 당사자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신청권을 행사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심사를 질질 끌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악용하는 경우들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에 따라 규제할 수 있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증거조사에 든 비용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결국 이제 증거조사를 해본 결과로서 따지겠죠. 그죠? 증거조사를 해봤더니, 어이구야, 당사 신청 없었으면 자칫하면 간과될 뻔했네. 이러면은 부담 안 시킬 거고, 반대로, 역시나, 이런, 발목 잡기식의 신청에 불과했구나. 영양가 없는 증거네, 증거조사네. 이러면은 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악용하는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약간의 규정치입니다. 이것도 준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번이 워낙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고 여러 번 이제 기출 문제도 여러 개가 있어서 안 다룰래야 안 다룰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수업은 전적으로 쉬운 문제라고 책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5번 문제로 이제 가보죠. 자, 25번 1 순서로 보죠. 헌법은 대통령령 안과 총리령 안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틀렸네요. 대통령령 안만 명시되어 있고 얘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바로 틀렸어요. 해설로 가보시면 자 이제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89조에 명시되고 있는데 보십시오. 헌법 개정안 등 쭉 들어서 대통령령 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령 안은 심의 대상이지만은 나머지 총리령 안, 부령 안 이런 것들은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요거 이제 조항의 취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 취지 알면 끝이죠. 국무회의 심의 그 89조 3호의 취지는 뭐냐면, 이게 전부 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입법 권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법 정립에 관련된 각종 권한, 이런 것들을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삼아놓은 거거든요. 보좌 심의상으로 삼아놓은 건데 헌법 개정 제출권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가면 그러면 국민투표
헌법 제71조에 가면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조약 체결권자죠. 73조에 따라.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안도, 정부, 우리 헌법에 가면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되는데 그 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법률안이 제출이 돼요. 그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직접 만드는 또 행정 입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로 대통령이 행사하는 각종 입법 권한, 입법에 참여하는 권한 이런 것들을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이제 보좌하고 통제하는 이런 내용을 뒀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은 이제 빠져요. 예. 자, 그다음에 2번 헌법 제95조는 불용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면서 75조와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은 법률의 위임에 의한 불용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됩니다. 자, 틀렸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75조가 대통령령 조항이거든요. 대통령 조항. 95조는 총리령 불용 근거 조항인데 이 75조에는 가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풀어보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포괄위임 금지 원칙의 명시 조항입니다. 포괄위임 금지 명시 규정.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법률이 뭔가를 위임을 하치면은 그 구체적으로 범위를 지정해서만 넘길 수 있고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법치행정의 일반 원칙이 직접 명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75조에만 있고 95조에는 없어요. 예, 그 문맥에 따를 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이런 규정이 이제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총리령이나 부령에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아주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도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이제 법치행정의 원칙은 국가행정의 일반 원칙으로 봐요. 국가행정의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행정 분야 모두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있는 거로 마찬가지로 봐서 그래서 이제 일반 원칙으로 보는 거죠.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국가행정을 통제하는 일반 원칙으로. 행정권 통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통제 형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포괄 재위임이나 이런 것들도 금지된다고 보는 게 판례입니다. 자, 3번 법령공포법에 따르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판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틀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 경우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라고 해서 무작정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요 전체가 다 틀렸어요. 문맥이 다 틀렸어요. 다 틀렸고 자, 해설로 가서 이제 옳은 문장을 볼까요? 자, 일단 우리 헌법에 가면 법령공포법이 이제는 헌법에 가면은 자, 법률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요 문장에 그냥 대통령령하고를 끼워 넣어가지고 만든 조합 문장인데, 자, 그러니까 이제 법령공포법을 물으면서 헌법 조문을 각색해 가지고 지금 만든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헌법은 법률에 대해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이거 20일 요거 외워야 되거든요.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제 법령공포법에 가면은 자 보세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이나 나머지 모든 법규범이죠. 구분 없어요. 법률 등 모든 법규범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는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약간 보통 이제 법률은 20일, 이거는 이제 헌법조항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규정이 없고 법령공포법에서 이제 나머지 규정들과 함께 어떤 그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을 좀 더 넉넉하게 잡아서 국민의 예측 가능성들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인데 이게 이유가 있죠. 이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30일로 정해놓은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좀 줄이면은 침해적인 또는 침익적인 법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침익적인 법규범이면 그게 법률이든 대통령이든 구분하지 않고요. 국민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을 침탈하는, 해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이제 법률이나 각종 법규범은 국민에게 넉넉하게 그 조항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가지고 30일로 이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해적인 내용을 담을 때만 30일이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떤 법규범의 형식에 따라서 뭐 구분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뭐 대통령령이고 총리령령 불용, 즉 뭐 법률이 아니라고 해서 뭐 30일이 적용되고 이런 게 아니라 침익적인 내용을 담을 때만 30일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형식에 따라서 형식 때문에 이런 제정되는 형식 때문에 30일이라는 기준이 따로 부과된 게 아니다. 이런 취지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아주 뭐 늘상 준비한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최종 정리 단계나 이런 때 이러면은 꼭 한 번 정도는 딱 정리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십니다. 자. 위임입법의 내용에 관한 헌법적 한계는 그 수범자가 누구냐에 따라 입법권자에 대한 한계와 수권법률에 의해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수임자에 대한 한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률 우위 원칙에 따른 위임입법의 내용적 한계는 후자에 속한다. 옳은 지문인데 옳은 내용인데 그 일부만 다 끊어놨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제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 헌법은 75조에서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발할 수 있다고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령의 제정 근거와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입법 분야를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위임입법의 내용에 관한 헌법적 한계는 그 수범자가 누구냐에 따라 입법권자에 대한 한계와 수권법에 의해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수임자에 대한 한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수권자, 권한을 주는 자에 대한 한계와 권한을 받는 자, 임무를 이제 받은 자에 대한 한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수권자인 이제 주로 이제 국회 이런 이제 수권자에 대한 한계는 이제 어떤 거냐면, 요게 이제 헌법 우위 원칙이 적용돼요. 헌법 우위 원칙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임자에게 적용되는 한계가 이제 좁은 의미의 법률 우위의 원칙입니다. 협의에 뭐 이런 거 빼도 돼요. 빼도 되고. 법률 우위의 원칙. 적용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볼게요. 구분할 수 있는데, 자, 국회, 즉 수권자인 국회가 법률에 의해 입법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헌법 등 상위규범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자의 문제이다. 즉, 헌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우위 원칙이 지배한다 이 말이죠. 자, 전자의 문제이고, 반면에 자, 법률 우위 원칙에 따른, 자, 법률 우위 원칙이라는 표현 나왔죠, 그죠? 법률의 우위 원칙에 따른 위임입법의 한계는 후자에 속한다. 즉, 수임자를 구속하는 내용이 된다. 요걸 이제 묻고 있는 건데, 자, 이게 뭐 아주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별로 복잡하지 않은 게, 자, 요것도 이제 미천 지식입니다. 그냥 기초 개념이에요. 보시면, 진짜 법치행정이라고 하는, 행정권을 구속하는 3대 원칙이 있거든요. 자, 우리 헌법상 법치행정의 원칙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이 있는데요. 자, 이 법치행정의 가장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헌법 우위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부 원리로서 구성 원리로서 자, 법률 유보, 그 다음에 법률 우위, 그리고 이제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이렇게 이제 성립이 되는데, 지금 이제 요거 법률 유보, 법률 우위,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요거는 앞에서도 다룰 거고, 그죠? 지금 다루는 게 요거거든요. 법률 우위.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어떤 행정작용에 근거를 구속하는 원칙이에요. 근거 구속.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법률에 근거 없는 행정은 안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거가 있더라도 법률의 그 목적이나 취지를 벗어나는 그런 내용으로 행정이 수행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행정작용의 내용을 구속하는 원칙이고, 그다음에 포괄임금제 원칙은 이제 위임의 정도, 위임을 할 때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해서 위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위임 정도를 구속하는 이런 원칙으로 세 가지로 이제 구분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무엇보다 이는 하부원리라고 있죠. 그 전제된 그 위에 있는 더 상위 원리가 헌법 우위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법률에 의한 행정의 구속작용, 자 이런 것들인데 구속작용인데 그 이전에 헌법이 있다는 거죠. 헌법이 모든 법규범의 최고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률의 근거나 법률의 어떤 내용도 헌법의 이념을 해치는 내용이나 근거라면 그런 것들이 이제 구속력을 미치는 내용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라는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법자, 국회가 어떤 하위 그 행정입법으로 뭔가를 위임을 할 때도 그 위임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위임하면 안 된다. 아무리 법률로서 법률의 근거에서 위임이 이루어지더라도 법률 위에 있는 최상위법, 헌법의 이념을 해치는 위임은 안 된다. 그게 이제 헌법 우위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위임을 받은 대통령이나 이런 행정부가 구체적인 이제 행정입법을 뭐 명령이라는 걸 만들 때도 이제 지켜야 되는 구속력은 이제 법률에서 시킨 범위 내에서만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이제 법률 우위 원칙 이렇게 이제 구성되는데 하여튼 위임하는 수권자를 구속하는 원칙이 헌법 우위, 헌법이 최상위의 가치라는 이런 이제 당연한 전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임을 받은 수임자들이 명령을 만들고 할 때 지켜야 될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법률 우위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률 우위 원칙이 이제 적용되는 과정에 항상 헌법 우위 원칙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깔리고 있다. 요걸 이제 묻고 있는 내용인데, 요건 그냥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그 서술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 실제 이제 그 담고 있는 내용 자체는 모든 이제 법치행정의 대전제로서 헌법 우위 원칙이 전제하고 기초적인 원칙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걸 이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5번은 조금 신경 쓰면은 푸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국면으로서 소거해보고 뭐 4번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석하거나 아니면 1, 2, 3번을 이제 소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답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가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만만해 보일 정도로 좀 깔끔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 문맥 같은 것들이 상당히 이제 깔끔하긴 한데 문제는 꽤 생각 많이 하지 않으면은 자칫하면 다른 답이 아닌 걸 책정할 수 있는 위험 같은 것들이 꽤 많이 있네요. 그래서 총 25문제 중에 제가 볼 때 5문제 정도는 좀 어렵고 5문제를 넘어도 한 3문제 정도는 상당히 이제 좀 푸는데 곤혹스럽겠다. 고민이 많이 되겠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꽤 많은 수가 제가 볼 때는 그 점수를 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커요. 그래서 그 점수 그 폭이, 학생들의 점수 폭이 꽤 이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점수를 많이 받은 학생과 잘 못 챙긴 실수했다 하죠, 그죠? 실수해서 이제 점수를 잘 못 챙긴 수험생들 간에 점수 편차가 꽤 크게 날 수 있는 이런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짧은 지문들 거기다가 짤막짤막하게 구성된 이런 지문들이 보면은 상당히 생각할 것들이 훨씬 더 많고 그래요. 그래서 좀 판례 지문 같은 것들을 좀 길게 쭉 풍부하게 주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읽다 보면은 이렇게 좀 뭐 모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 문맥이나 그 자체에서 모순되는 이런 것들도 많이 발견되거든요. 근데 뭐 한두 줄짜리 짤막짤막하게 나오는 조문 문제나 판례라고 하더라도 판례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짤막하게 이렇게 편집이 돼가지고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보면은 자칫 그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단서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될 수 있어요. 요번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꽤 많이 포함돼가지고 여러분 점수 편차가 좀 많이 날 것 같은 그런 이제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한 해 동안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어렵지 않게 봐야 될 걸 못 보고 이래 가지고 놓치는 것들이 참 아쉬운데 요번 문제는 전체적으로 처음 받아봤을 때는 좀 쉽게 나왔나 싶었는데 이 분석을 실제 들어가 보면은 꽤 쉽지 않다 이런 결론들이 이제 그런 결론들로 마감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거 다 어떻게 풀어내셨는지 뭐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하여튼
다시 한번 더 도전을 하든 아니면 애초에 이제 처음 이제 공직에 도전하는 수험생분이든 어떤 분이든 간에 그 본질을 잘 알고 그 미천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미천을 잘 이제 깨닫지 못하면은 외우고 뭐 자주 익히는 것만으로는 어렵다. 예. 뭐 보기는 했고 터치는 해봤지만은 이렇게까지 나오느냐. 예. 이런 문제들이 점수 편차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한 어떤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한두 문제 정도 어렵고 많은 게 아니라 지금 뭐 한 7, 8문제들이 보면 다 이렇게 고민들이 필요하고 생각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 어떤 공부 역량 같은 것들이 기본기 이런 것들이 이제 없으면은 함부로 이제 접근하기 힘든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다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풀고 혹은 이제 답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을 형성하려면은 단순히 뭐 기출 문제 위주로 해서 뭐 암기 형태로 양치기 하는 이런 식으로는 접근이 안 되고 질적으로 접근을 해서 미천부터 시작해서 어떤 조문이나 판례 이론이나 결론이 있으면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출발점부터 잘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쌓아가는 이런 빌드업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빌드업 작업을 잘 하십시오. 처음 시작할 때는 쉬운 거 위주로 기초 지식, 개념, 원리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은 조금 더 이제 심화된 걸로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빌드업을 잘 해가시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뭐 준비는 안 됐더라도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는 영향들이 될 텐데 안 그러면은 풀기 어려운 아예 손대기도 힘든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자, 요번에 시험 치르신 분들 꽤 고생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 잘 감당하셨길 기대하고 자, 요번 기출 특강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예년 특강할 때보다 올해 특강은 생각보다 이렇게 깔끔하지 않네요. 마무리를 하는데 다 잘 치렀을 겁니다.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제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때문에 당연히 보여야 될 것들이 안 보였을 수는 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뭐 공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마무리했는데 요번 시험 문제는 보니까 생각보다 좀 시험장에서 곤혹스러웠겠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신 판례 이제 준비 많이 했어도 이제 많이 틀릴 수 있는 이런 문제니까 내가 실제 이제 많이 틀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게 온전한 내 실력이다. 물론 이제 실력을 조금 더 점검하고 빌드업 하시긴 해야겠지만은 완전히 터무니없었다. 나는 갖춘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비하는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갖춰져 있는 것에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한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새로운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공부를 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신다면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이제 제가 기대를 하면서 이번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또 새롭게 도전하는 과정에서 이번 특강이 하나의 이제 그 출제 방향을 잡는데 길벗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과정이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좋은 강의나 기회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